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이 3월 9일인데도 아직 이 두꺼운 겨울옷들 옷장 속에 넣어두긴 힘든 날씨죠. 오전까지는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서도 따뜻한 봄바람보다 냉랭한 바람이 불고 있죠. 의정 갈등 장기화하면서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시바삐 날씨도 또 우리 사회도 따뜻한 훈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주은 씨. 네, 날씨가 춥긴 하지만 나들이를 포기하기엔 아까운 주말이죠.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이 시간대가 외곽 쪽으로 차가 가장 많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아예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부선의 경우에는 부산 쪽, 경기권보다는 충청권 정체가 더 길어진 상태입니다. 천안을 시작으로 천안 휴게소까지 16km 구간 막히고요. 서울 쪽은 시구간 중심으로 정체인데 달래내서 반포까지 8km 구간 어렵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 초입구간부터 혼잡합니다. 영동선 강릉 쪽, 서창에서 월곶, 동군포 부근에서 막혔다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10km 구간 정체인데요. 그래도 강원권 내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 중부선 남이 쪽은 서청주에서 8km 구간 어렵고 대소분기점도 2km 구간 정체입니다. 충청권에서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정체가 탄천 나들목 그리고 남풍새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은 서평택 부근 정체가 서해대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외곽 방향 정체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조주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신입입니다. 신입. 네. 3월 새학기 신입생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입생, 신입사원 또 이렇게 만물이 소생한 이 계절엔 꼭 학생이 아니어도 신입생의 마음으로 새해 다짐을 되새겨보기도 하잖아요. 예. 의료 현장에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의대 신입생이 되어볼까 하는 그 늦깎이 신입들이 속속 보이고요. 앵커님 수영장 텃세를 아시나요? 수영장에 텃세가 있어요? 네, 어디나 처음 가면 신고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영장은 수십 년 경력의 터줏대감들이 계셔서 이 나름의 문화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중급반에 올라갔는데요. 초급반 신입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레인에서 빠릿빠릿하게 줄을 서고 일명 고인물 회원님들이 점령하고 남은 샤워기를 찾아 불이 나게 출근 준비를 하느라 진땀을 뺐거든요. 하하. 세대 갈등으로 비화해 법정 다툼된 사연 전해드리겠고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엔 치솟는 신부 지참금, 차일이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유부남 세계의 신입, 새 신랑들 울리는 차일이 관행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의대 준비반에 늦깎이 신입들이 몰린다? 의대 정원도 늘린다니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선 비명이 나오지만 학원가는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연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대는 입시 학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0대부터 50대까지 늦깎이 의대 입시생까지 몰리면서 더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30대에서 50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저희가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입시학원 의대 야간 특별반 설명회에 봐봤거든요. 삼성맨을 비롯해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은 물론이고요. 50대 금융회사 임원,
고2 자녀를 둔 자영업자까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뒤늦게라도 의사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사만한 직업 없더라는 겁니다. 이미 높은 연봉에 고용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지만 의사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건 정부가 미래에 연간 2,000명씩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거기에 반발한 것이고요. 정부의 계획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당장 올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의 정원이 좀 늘었어요. 기존에는 3,058명이었는데요. 5,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00명 늘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의사가 되기는 여전히 바늘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직장인이 노리는 수능 전형 선발 인원은 약 700명 증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게다가 갈아타기 수요도 변수입니다. 갈아타기 수요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던 의대 정원이 적어서 다른 의대로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지역 의대에서 서울권 의대로 또 공대에서 의대로 가려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신입 수영장의 신입 회원이 이 고인물 회원 텃세에 항의하다가 법정 투쟁까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7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립 수영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 얘긴데요. 88 올림픽 당시에 수영 경기가 여기서 열렸어요. 근데 B 씨가 지난달 서울 동부지법에 이 수영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명은요. 수영장 등 영구 이용 제한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이고요. 140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영구 이용 제한 조치? 그러니까 수영장이 바로 이 B 씨한테 수영장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취소해달라 이 말이에요? 네, 이 갈등은 2년 전에 싹 텄는데요.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이 수영장을 이용하던 B 씨는요. 고령 회원들의 텃세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어떤 텃세요? 네, 일단 수영조 벽에 양쪽에 머무르면서 턴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수영조 안에서 무리 지어서 장시간 대화를 하고 또 경력을 과시하면서 회원들을 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B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꾸준히 넣었다고 해요. 그러자 수영장 측은 도리어 B 씨에게 이 반복 민원을 이유로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 편을 든 거네요. 수영장 측이. 그렇습니다. 수영장 측과 B 씨는 약관 같은 것들을 놓고 다툼을 이어갔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B 씨 손을 들어줬지만 수영장 측은 B 씨에 대한 제한 조치를 풀지 않아서 결국 소송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야, 이런 현상까지 있군요. 마지막 신입 중국 신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유부남 세계 신입 중국 새신랑들 이야기인데요. 이웃나라지만 홀례 문화 차이는 크더라고요.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어느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부를 태운 웨딩카가 예식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신부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 광경을 마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요. 왜 차에서 안 내리죠? 결혼식 앞두고 마음이 변했나요?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게 요즘 중국에선 흔한 일이라고 해요. 바로 지참금, 그러니까 차일이 때문인데요. 이게 중국의 오랜 결혼 풍습이지만 인구 절벽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도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지참금을 받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객들을 초대해놓고 신부가 안 보이면 신랑 측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쪽이 신부 쪽에 지참금을 줘야 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분쟁이 참 많겠네요. 결혼식 직전까지 양가 간에 차일이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차일이만 받아놓고 결혼 직후에 신부가 이혼을 요구해서 법적 분쟁이 빚어지는 건 흔하고요. 돈을 노리고 16세 딸을 강제로 시집 보낸 파렴치한 아버지가 고발되는가 하면 빚을 내서 4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200만 원을 차일이로 썼는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홧김에 약혼녀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어이구. 있었습니다. 신부 쪽에서 이 지참금을 꼭 받아야 되는 그 논리는 뭐예요? 이게 농촌 신부들의 나름의 사정도 있습니다. 중국 시골에서는요, 신부가 여전히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는 가사 노동력으로 인식된다고 해요. 그 차이리는 이러한 노동력의 대가라는 겁니다. 또 신부 입장에선 자신이 결혼을 하면 노후 부모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홀로 남겨질 친정 부모님의 생계비 마련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지참금? 이 시장조사업체 구이 데이터가 2020년 기혼자 1,8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요. 30개 성에서 차일이 평균값은 6만 9천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이었고요. 또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곳은 장시성인데요. 2022년 평균값 추정치가 38만 위안, 그러니까 약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값이 그러면 1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네요. 실제 혼인 건수가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까?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2022년 중국 혼인 건수는요, 전년 대비 80만 3천 건 줄어든 683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부터 9년 연속 내리막세를 보였고요. 1986년 관련 통계가 작성 시작된 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뉴스 큐레이션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주말 휴일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15도대까지 기온이 주저앉았습니다. 강원 산지는 아직도 한파주의보가 유지돼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서울은 오늘 아침 영하 2.1도, 내일 아침도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한 아침 추위 이어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 역시 대부분 지역에 한 자릿수의 기온 예상됩니다. 세종과 대전 8도, 광주, 대구, 제주 9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오늘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 3도 더 내려앉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도 대부분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등으로 대부분 내일은 두 자릿수의 낮 기온 회복되면서 꽃샘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내일까지 대기질은 청정하겠고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레인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전망이고요. 지금은 울릉도 독도의 강풍특보, 또 오늘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위주로는 물결도 높아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4.9도입니다. 주말 휴일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가 지나가며 점차 나들이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40분,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울산까지는 4시간이 넘게 걸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정체, 지금 가장 지나시기 어려운 곳 충청권인데요. 서울 직관으로 더디다가 오산부터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 남사 진위까지 정체되고요. 이후로는 천안 부근으로만 16km 구간 길게 막혀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풍세에서 차량 터널 쪽으로 긴 구간 더디고 이후 탄천 나드모 소사교 부근으로는 사고의 영향이 남아 더디게 지납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도심 안쪽 곳곳으로 집회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집회 준비 관계로 현재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KDB 생명빌딩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 중이고 프레스센터 앞 역시 집회 무대 설치 작업으로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청계 광장 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차로 나누어 이동시키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총선 D-32, 네, 정치권 공천 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 이렇게 불리어지던 국민의힘, 네, 조금씩 소리가 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도태우 후보 5.18 막말 발언 논란, 또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 동봉투 사건 논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눈에 띄었던 공천 중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현역 홍석준 의원을 컷오프하고 이 대구 달서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예.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구 남구 지역구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국민의힘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도 후보가 이 지난 2019년 5.18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에서는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청주 상당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사건도 화제입니다. 지난달 정 후보가 한 남성으로부터 이 흰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이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네. 정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는 입장이지만 이 남성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면 이 결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 더 소개하자면 부산 수영구에서 공천을 받은 장해찬 후보가 예. 난교를 즐겨 써도 직무의 전문성과 이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런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던 것이 드러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그 서울, 강남 등등 몇 곳에 국민 추천제를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예, 국민의힘이 국민 추천제를 먼저 기획한 것은 공천 결과가 현역 불패 또는 고인물 공천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예. 이 조용한 공천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천을 받은 213명 가운데 현역 의원이 65명, 전직 의원이 30명에 달합니다. 이 여당 후보의 절반 가까이가 전현직 의원이란 얘기고요. 경선 대기 중인 현역 의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현직 의원만 1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경력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의 뒷면을 한번 들어가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재 영입 의사를 타진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손사래를 쳤다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반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 때만 되면 이 불어오는 인재 영입 방식의 이 후보자 발굴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국민 추천제입니다.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구 군위갑, 그리고 이 북갑, 울산 남갑 이렇게 5곳인데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내놓고 출마할 인재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이제 후보를 만들겠다 이런 예.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254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다고 이게 16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254개의 선거구 중 확정되지 않은 곳이 38개인데 30곳은 경선이 진행 중인 거라 치러질 예정이고 5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추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은 4곳 중에서 경기 부천 병과 화성 병정은 현역 재배치나 기존 신청자들이 이미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곳의 후보는 오늘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호남까지 모두 후보를 내게 되는 겁니다. 호남까지 후보를 모두 낸 것은 2008년 총선 이후 처음인데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 득표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위성 정당에서도 이 호남 쪽 인사를 대거 배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구를 많이 내면 그만큼 비례의석 확보도 쉬워지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호남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데는 호남 민심에서 민주당의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좀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호남 지역구에 나설
지역구 의원이나 이 후보나 비례 인사들의 얼굴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득표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보는 또 다른 포인트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차 경선으로 지역구 20곳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는데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예. 잠시 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서울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이영 전 의원 등 이 전현직 의원 3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 중구 성동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 전주의 비례대표 의원과 윤희석 당 선임 대변인이 양자 경선으로 맞붙는 강동 갑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요.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치른 대구 동군의을에는 초선 강대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조명희 비례의원 등 무려 5명의 예비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데 현역 불패가 이어질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부산에서는 사을 경선이 주목받는데 5선의 현역 조경태 의원과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의 양자 대결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아주 요즘 생존율이 매우 낮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천 연수을에서 치러지는 민현주 전 의원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양자 경선 역시 대통령실 출신의 생존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서는 친윤계 이 박성민 의원이 김종윤 전 국회 부의장 보좌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3자 대결을 펼치는데 삼천교육대 입수 논란을 빚은 박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네, 민주당 쪽은 지난 6일 그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현역 7명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고 대부분 비명계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가장 많았던 2개 지역구를 보면 모두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인사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것은 박강훈 전 원내대표의 수원시 정,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공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비명이지만 이재명 체제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그렇지만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와 아주 친했던 박광원 의원이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았다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친명 인사인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에게 패했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3선에 도전하는 친문계 강병원 의원은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상임대표인 김우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게 밀렸습니다. 네. 비명 현역 의원들이 강력한 원외 친명 후보들에게 이 패배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선의 박광훈 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상당히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 원내대표까지 지냈는데 친명 유튜브 등에 잘 알려진 인사에게 패배하면서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리고 있고요.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 역시 후보로 나설 때까지 강원도당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도당위원장직을 하면서 강원도 선거에 주력하지 않고 서울 지역구에 나가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지만 결국 경선에서 친명 지지층의 지원으로 공천장을 받게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1차 경선 3명이 겨뤘는데 살아남았고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돼 있는데 1차 경선의 결과를 본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자신이 받은 득표율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깜깜이 경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30% 감점을 받았고 결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박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하위 20% 비명 인사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비명 인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고 네. 이 박 의원은 득표의 30%를 감점받기 때문에 최소 59%를 얻어야 하니까 그렇죠. 친명의 정봉주 전 의원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공천을 받았고 대표적인 비명 인사인 박용진 의원에 대한 자객 공천 형식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결이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경선에서는 역시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송갑석 의원이 광주 서구갑에서 친명 인사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맞붙습니다.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강성 친명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같은 기간에 맞붙는데 결과는 대략적으로 많이 예측이 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비명 행사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대문 갑 지역구는 청년 전략공천 지역구로 정해져 있는데 네. 여기 후보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이 지역은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함에 따라서 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됐고 우상호 의원 요구대로 이 청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1차 심사 결과 5명의 후보가 확정됐고 이들 중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경선 최종 3명의 후보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 논란이 되는 성치훈 전 이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은 탈락했습니다. 문제는 그 빈자리에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김동아 변호사가 들어갔는데요. 김 변호사가 대장동 변호사라는 게 논란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김동아 이 변호사가 차점자라면서 이 친명 인사라서 후보로 올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 후보 1명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권리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와 10일에 진행되는 서대문갑 유권자 대상 ARS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비명행사, 친명 횡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네. 다음 주에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시킨다는데 누가 공동위원장이 될지 뭐 이름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 2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천 파동을 돌파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국민의힘의 공천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형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빠르면 월요일 11일에 출범할 예정인데 선대위 자체는 아주 큰 메모드급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대위원장인데요. 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얼굴로 나설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해찬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공천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 선대위원장 자리가 권한은 전혀 없이 나중에 책임만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도 자신이 요구한 이 당 통합안 등을 소용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파동을 지적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무시당한 이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갈등 봉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큰 반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탄희 임종석, 박용진 의원 등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용광로 통합위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선대위 출범하면 이재명 대표는 후선으로 물러나는 겁니까? 전면에는 나서지 않게 되는 거죠. 이름은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좀 후선으로 빠지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네. 선거 기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재판 연기 요청을 실제로 재판부에 했는데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3가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여기에다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이상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판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이 부부 동반 법정 출두를 했거든요. 이번 달 18일에도 부부 동반 출두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에게도 아주 바쁜 일이 될 테고 유권자 보기에도 좋지 않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천 파동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경쟁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달 조사를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네. 이 박빙 양상이 되는 거고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재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내 여론인데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이유들로 중도 확산성이 떨어지고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경우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선에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표가 공천이 끝났으니까 이제 당대표직에서도 내려와서 본인 선거에 주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 대표가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창당을 했고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비례연합 정당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왼쪽 날개를 담당하겠다. 이 뭐 지금껏 정의당이 해온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확실히 정의당의 몫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나도 민주당과 합하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실제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선거 이후에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 들어가 있는 국민 비례 4명, 새진보 연합의 3명, 이 7명과 녹색정의당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이 합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1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당으로 갈 의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뭐 예전에 정의당이 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전략은 중도 확장성보다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구도를 여권 등 보수 진영 대 민주당 등 진보 진영 구도로 전환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현재 민주당이 일당 가능성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쪽도 정리해 주시죠. 예, 개혁신당은 100여 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 지역구 후보 35명을 1차로 공천했고요. 이어서 오늘 2차 지역구 후보 발표와 함께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인물과 정책으로 차별화 전략을 쓰는 만큼 이번에도 김종인 마법이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역구를 많이 내게 되면 확실하게 비례 의석을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낮은 지지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내일 오랫동안 고심했던 광주에서 어디를 나갈지 발표하게 되는데 이 대표의 광주 출마와 당선 가능성은 진짜 민주당을 겨루는 전반적인 이 새로운 미래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홍영표, 서른 등 이 친문계 의원들과 손을 잡고 가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의석 확보가 쉽지 않아서 이 대표의 성적표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지난주부터 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런 제목으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영양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절 영양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죠. 정희원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관절 영양제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죠. 우선 이 식품 관련해서 건강식품은 식약처에서 거의 대부분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에는 이 흔히 아시는 이 글루코사민 같은 게 있고 또 MSM, 가시오가피, 강황 추출물, 또 뭐 여러 가지 보스웰리아나 뭐 비지왁스, 알코올 뭐 등등이 있고요. 정말 이런 것들도 조합을 해서 영양제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영양제들을 만드는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결국에는 관절에 많이 있는 성분, 그러니까 연골에 많이 있는 거를 우리가 먹으면 연골의 기능이 좋아질 거다라는 다소간은 좀 주술적인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 대부분의 이런 성분 중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연골 자체에 존재하는 성분들인데요. 뭐 말하자면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고 또 뇌를 먹으면 뇌를 좋아진다는 뭐 다소간 이런 주술적인 사고가 좀 반영된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한 글루코사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글루코사민 또 뭐 황산 콘드로이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골세포 주위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발견되는 자연적인 물질입니다.
사실은 그냥 연골의 결합 조직이라고 해서 그 연골 세포 바깥에 있는 덩어리인데요. 거기에 있는 아미노당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서 보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염산염 글루코사민이 있고 황산염 글루코사민이 있습니다. 네. 콘드로이친은요? 네, 콘드로이친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실제 연골에서 존재하는 아미노당이고요. 이제 세포 실험에서는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염증을 죽여주고 또 대량을 공급하게 되면 연골의 윤활제라고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퇴화를 이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콜라겐도 관절 건강에 도움 준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콜라겐도 비슷한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콜라겐은 좀 다른 게 사실은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일단은 흡수는 됩니다. 흡수는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장기간 실제 환자군에서 사용을 했을 때 위약군과 환자군을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질이 좋은 연구에서 특히 이제 연구비를 제조사에서 지원받지 않은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요. 이것이 이제 2009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글루코사민 그리고 콘드로이친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종합을 해서 굉장히 두꺼운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낼 때는 이제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 또는 콘드로이친 복합제는 위약, 그러니까 가짜약이죠. 가짜약에 비해 비교했을 때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와 같은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관절광이 점점 좁아져서 닿게 되는데 예. 이런 소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었고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슬기롭게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예. 콜라겐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이 단백질인데요. 섭취하게 되면 위장에서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진 다음에 흡수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일단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은 돼지 껍질에 있는 콜라겐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관절이나 또는 피부 밑에 콜라겐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존 연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글루코사민도 콘드로이친도 콜라겐도 뭐 별 효과가 없다는 건데 네. 우리 교수님 그러면 관절 건강 위해서 꼭 하나 챙겨 먹는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뇌 영양제,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관절에 따로 영양제, 그럼 또 근육에는 근육 영양제가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절의 기능, 관절 건강, 특히 이제 무릎 골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구조적으로 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또 향후 이제 관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운동과 식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단백질을 드시는 게 그러니까 콜라겐이나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을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단백질을 식사에서 충분히 섭취하시고 식사만으로 단백질 보충이 충분하지 않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조금씩 특히 노년층에는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드신다면은 정말 오히려 단백질을 오히려 많이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가 아니라 단백질. 네. 그렇습니다. 관절 건강을 좀 챙기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나 운동은 또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관절 주변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더 또 힘을 관절면 자체가 받다 보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이 가면 결국에 관절을 교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젊어서부터 관절 건강도 마치 자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래서 이제 결국에 운동 포트폴리오를 젊어서부터 구성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과도하게 비만해지면은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30대, 40대부터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40대, 50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발목, 무릎, 고관절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60대에 접근할 때부터는 또 전략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실 때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건강 정보 포털에서도 권장하는 전문가분들께서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들이죠. 큐 세팅 운동이라고 해서 앉아서 대퇴사두근, 대퇴부의 가장 두꺼운 근육에 힘을 주고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도 있고요. 허벅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결국에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아주 약식의 스쿼트를 반복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또 계단 오르기를 하면 코어 그리고 강요근 여러 가지 근육들이 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스쿼트가 취약하신 분들은 이제 벽에 등을 기대고도 하실 수가 있고 평지를 바른 자세로 걷거나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수중 운동도 좋고요. 실내 자전거, 필라테스, 요가, 태극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는 이제 뭐 대걸레로 집 청소하는 것처럼 결국에 집안일을 할 때도 뭐 쭈그려 앉고 이런 것들보다는 서서 청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젊어서는 유산소 운동, 중년부터는 스트레칭, 그리고 노년부터는 반드시 근력 운동도 병행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은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절에 부하가 가지 않는 것이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피해야 할 점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스쿼트를 잘못된 자세로 하시게 되시면은 오히려 이제 무릎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 스쿼트 같은 운동은 그냥 배워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0대 정도 되셔서 평소 50대까지는 운동을 안 하시다가 예.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결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이 안 된 상태로 장거리 등산을 하시거나 또 산비탈 내려가시거나 장거리 조깅하시거나 또는 젊었을 때 생각하시면서 그냥 준비 운동 없이 구기 종목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요. 또 앞바다리하고 양반다리하고 바닥에 장시간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특히 무릎에 안 좋습니다. 예전에 왜 시골에 보시면은 이제 어르신들 이제 결국에 쪼그려 앉아서 농사 짓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자세고요. 예. 또 무거운 물건 무리해서 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대 이전에 운동 안 하신 분들 60대 돼서 갑자기 운동 심하게 하는 건 오히려 관절을 망치게 하니까 그 점 꼭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의원 교수였습니다. 윤승희가 부르는 제비처럼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